우리가 얼바니즘이란 말을 흔히 씁니다. 특별히 도시와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번, 도시 거기다가 ISM, 이즘이 붙으면 앞에 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얼추 짐작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특징, 그 특징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많이 씁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보통 우리가 얼바니즘이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론으로서의 얼바니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것들, 최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 가지를 선정해서 한번 영상으로 연속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로는 역시 우리 귀에 이미 잘 익어있는 뉴 얼바니즘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죠. 도시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얼바니즘이란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시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1900년대 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 바로 이때부터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사람, 전문 분야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들의 학문적인 주장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때 나타난 얼버니즘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주도가 되었는가라고 물어본다고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첫째, 르 꼬르비지에를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동료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암,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팀 10과 같은 도시, 건축 전문가들의 그룹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후에 유럽의 많은 도시들을 재건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등장했던 공간 설계 전문가 그룹들이 아까 말한 그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도시를 복구하는 게 아니고 기왕의 유럽을 재건하는 거, 미래적인 도시를 만들자,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로 만들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바로 얼바니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1933년에는 아테네 헌장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아테네 헌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올림픽과 관련된 책인 건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테네에 모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집대성한 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아테네 헌장이라는 책이고 얼바니즘, 도시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얼바니즘이 시작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왠지 낯설지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에 이미 닮아 있죠. 우리가 그들의 책을 봤던 안 봤던 간에 이미 익숙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런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도시, 그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층 건물과 직선적인 간선도로, 조닝 시스템, 넓은 공원 녹지, 오늘날의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르 꼬르비제와 그 동료들이 제시한 도시의 이미지들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최초의 얼바니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들 스스로가 이건 뭐다라고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딱히 부를 수 있는 명칭은 없습니다. 다만 근대 시기에 형성된 최초의 얼바니즘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모던 얼바니즘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시작된 모던 얼바니즘, 그리고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도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21세기하고도 25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얼바니즘을 만들려는 시도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모던 얼바니즘 이후에 그래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얼바니즘을 찾아보자면 역시 뉴 어바니즘을 첫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야, 뉴 어바니즘이 언제적 이야기인데 최근의 도시계획 경향이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뉴라고는 하지만 이 뉴 어바니즘이 시작된 시기가 1980년대 후반 정도예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정도? 근데 지금은 2000년하고도 25년이나 지나갔죠. 뉴가 아니라 이거 올드 얼바니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바니즘이라는 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유행과는 좀 다릅니다. 도시가 그렇게 금방금방 변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한 이론이 나타나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도시가 바꾸어진다라고 하자면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의 변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뉴어바니즘은 어떤 생각을 담고 있을까요? 이 양반들도 역시 뉴어바니즘 헌장이란 책을 냈어요. 이 헌장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어바니즘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뉴어바니즘 헌장이라는 책을 한 번씩 뒤적여는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안 읽은 사람도 없고 다 읽은 사람도 없는 그런 특이한 성격의 책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읽으면서 뭔가 딱 와닿는 내용이 있던가요? 뭐랄까, 그냥 지당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나열한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이 헌장의 핵심으로는 뉴어바니즘을 대표하는 27개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살펴보면 뭐 지역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중교통,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교통망을 조성해야 한다. 도시경관은 걷기에 적합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좋은 이야기들이긴 한데 뭐랄까, 학창시절에 도덕교과서를 들고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랄까요? 뭐 읽어서 틀리는 건 없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지 딱히 와닿는 게 없는, 그러면 뉴어바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론과 패러다임의 차이를 먼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론, 영어로 theory다라고 하면 원래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요, 이건 전혀 달라요.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현명한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많이 논의해서 우리가 볼 땐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저게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모아준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점차 설득되어 가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타당한 결론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얼버니즘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시대, 도시와 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런 논의가 무슨 과학 실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바니즘은 사실 우리는 이론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패러다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패러다임이 기본적으로요, 이전 시대 패러다임과 경쟁하고 싸우면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이긴 놈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패러다임으로서의 뉴어바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어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대 패러다임과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어떤 부분에서 논쟁하고 싸웠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뉴어바니즘하고 그 이전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던 어바니즘, 그 두 가지 사이에 가장 차이가 났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간 스케일별로 딱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건축 차원입니다. 둘째는 근린 차원입니다. 근린이라고 하면 뭐 단지, 지구, 구역, 주로 사람들이 사는 뭐 동네나 마을 생활권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가장 큰 도시 차원입니다. 자, 그럼 먼저 건축 차원에서 차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전 시대인 모던 어바니즘 시대의 건축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우하우스 그리고 월터 그루피우스 정도가 되겠죠. 산업의 발달로 뭐 철골이나 유리와 같은 재료들이 무한하게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이면서도 또 기능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자, 그런 분위기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뭐 철골 콘크리트 구조, 거기에 유리로 감싼 빛나는 전면부, 높이 올라간 마천루 구조의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양반들의 작업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르꼬르비제와 그 동료들도 역시 건축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건축은 과거의 전통적 유산을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이죠. 전통적인 건축은 사실 재료나 구조에 있어서 너무 기술적인 한계가 많았다. 기술이 발달되고 이런 한계를 벗어난 현대의 건축가들은 이제 과거의 유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전에 없던 새롭고 독창적인 건축물을 창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시간을 뿅 건너뛰어가지고 이들의 이런 건축관이 또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조금 미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랄까, 독창적인 건축에 대한 과도한 집착? 뭐 그렇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이런 지나친 독창성의 노선을 따르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받고 있는 대학 건축 교육만 봐도 그렇죠. 학생들이 처음에는 건축 재밌겠다, 스튜디오 수업 들어가야지 하고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학기 중반쯤 되면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빠진다, 우울하다, 굉장히 괴롭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럽니까?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아주 특이하고 독창적인 건축 형태를 좀 수업에 갖다 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크리틱을 받고 욕을 먹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 아니면 건축물도 아니야.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에 대한 강박관념? 그런 것들이 모더니즘 건축에 너무 지나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뉴어바니즘 측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뉴어바니즘의 선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레스 듀아니. 이 안드레스 듀아니가 8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역시 이런 모더니즘 건축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선생들이 자꾸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를 가져오라고 보채는데, 그래서 희한한 형태를 만들어야지만 진짜 독창적이고 좋은 건축물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데, 꾸불꾸불 모양, 버섯 모양, 역삼각형 모양, 이렇게 희한한 형태로 설계하려고 다들 미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희한한 형태여야만 좋은 건축물이 맞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건축이라는 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조형미?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만약 조각 작품이고 미술관에 장식되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면 조형미가 의미가 있죠. 하지만 건축물은 조각 작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터입니다. 밖으로 보여주는 형태보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건축은 특이한 형태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건축의 그런 가장 근본적인 취지조차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독창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게 바로 모더니즘 건축의 문제라는 건데, 그런 문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 한두 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악수장이라는 건물입니다. 폭포 밑에 물이 흐르는 저 산골에 그 지형을 따라서 건축물을 놨다 해서 동서양의 조화다, 또 모더니즘의 새로운 정수다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작품이죠. 그런데 중간 과정 다 빼놓고 결론만 얘기하자라고 하면 저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습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구조상의 안전의 문제, 아니 집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집이라는 건축인데 사람이 못 살면 그게 무슨 의미죠? 그건 조각 작품 아닙니까? 그럼 전시실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야지 왜 집인 것처럼 건축물인 것처럼 저렇게 떡 버티고 있는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더니즘의 연속선상에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스타터 센터입니다. MIT 대학의 기숙사 건물이죠.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기기묘묘하게 재미있게 생겼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저 건물에서 산다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저런 건물을 튼튼하게 시공하고 냉난방도 돌리고 전기도 돌리고 그렇게 활용하기가 쉬울까요? 기능성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장 저 울룩불룩한 형태 때문에 평면들을 구성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데드 스페이스가 많아지고요. 저렇게 또 모서리가 많으면요, 저 부분으로 에너지가 새어나가요. 건물이 또 망가지기 시작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모더니즘 건축가 중에는 설계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추앙을 받지만 정작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빛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루이스 칸이 역시 또 모더니즘 건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에게 숨겨진 사생아 안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커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꼬마죠. 근데 크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건축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고 살았던 그 자기 아버지의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돌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가는 데마다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생활이 불편하다, 유리창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새들이 와서 부딪혀 죽는다, 여러 가지 불만족 요인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걸작인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실패작이다? 건축가의 독창성이라는 게 뭘 위한 건가요? 듀아니도 이런 모던 어바니즘의 건축의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뉴 어바니즘에서 바라보는 건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려 합니다. 모던 어바니즘은 현대성을 추구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가지고 마치 조형 예술을 하려고 한다. 형태 창출에 광분해가지고 실제로는 건축물의 기능도 잃고 형식도 잃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안드레스 듀아니 같은 경우는 현대 건축에 의해서는 무시되어 왔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중세, 르네상스의 전통 양식과 그에 기초한 건축물들. 우리가 지금 볼 땐 형식에 매여 있고 답답하고 활용도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요,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 활용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나오는 바실리카라는 양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알다시피 교회 건축의 양식입니다. 많은 성당과 교회들이 이런 양식으로 지어졌고요, 보기만 해도 성스러운 느낌에 그냥 무릎을 꿇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네이브하고 아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복도가 쭉 연결되어 있고요. 그 끝에는 제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건물의 형태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건축물의 측면에 이렇게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측창이 생깁니다. 이 측창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이렇게 스테인드 글래스로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면 천국에서 오는 것 같은 은총을 상징하는 그런 성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중앙에는 이렇게 높은 첨탑이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는 신앙인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바실리카라는 건축 양식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바실리카라고 해서 그냥 과거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첨탑 부분 같은 경우는요. 각 시대의 구조기술,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형태와 건축 구조가 계속적으로 달라집니다. 돔이 되기도 했고요. 고딕식 아치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해갔지만 전통적인 양식의 큰 특징, 그것은 여전히 유지되어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실리카는 그냥 단순한 전통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와 문화가 깎고 또 깎아서 디자인한 그게 바로 건축 양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실리카라는 고유 명사를 붙인 건축 양식으로 자리 잡아간 것이죠. 바실리카라는 거는 옛날식의 교회 양식이고 현대 건축은 또 현대 건축의 새로운 독창적인 길이 있어. 자, 그러면 모던 어바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 특별히 한번 교회 건축물을 살펴보면서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모던 어바니즘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를 건축하는데 주안점이 뭐였을까요? 첫째, 독창성. 둘째, 독창성. 셋째, 독창성. 글쎄요, 저기서 십자가나 간판을 떼고 나면 저 형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느껴집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교회 문을 닫고 저기다 쇼핑시설을 넣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 아무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독창적으로 건축물을 짓긴 짓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나 마트나 오피스나 아파트나 건축물의 형태나 양식에는 큰 구분이 없고 결국은 뭐 하는 건물인지는 간판을 봐야지만 알 수 있다. 정체성이 없는 독창성. 이게 과연 독창성이 맞냐는 거예요. 이거를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롱아일랜드에 있는 빅덕이라는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건축가들이 보면, 특별히 모던 어바니즘 건축가들이 보면 고웃음을 치면서 비웃겠죠. 하지만 모던 어바니즘의 건축이, 그들이 내세우는 건축이 여기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건축물의 내부 구성이나 활용 방식, 양식과는 무관하게 그저 껍데기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눈길만 끄는 게 아니냐고요. 독특한데 정체성은 없고 형태는 다양한데 양식은 빈곤하다. 그게 바로 모던 어바니즘 건축의 허점이라는 것이죠. 정체성 부재라는 건요, 결국 도시경관의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현대의 굉장히 대표적이고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이 경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아마 유명한 모더니즘에서는 걸작이라고 생각되는 건축물들이 최소 수백 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더니즘 걸작이 즐비한 이 도시들, 과연 여러분들 서로 어떤 도시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바로 서울 역삼동의 테헤란로, 그리고 도쿄, 뉴욕의 모습입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이 도시를 서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독창성에 목숨을 걸었다는 모던 어바니즘 건축인데 정작 그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들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순. 그에 비해서 지금 사진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만 만들어진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아마도 사진을 보자마자 이건 어디다 딱 맞추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건축 양식의 힘이라는 겁니다. 현대 건축에서는요, 모든 건물이 각자 독특한 걸작이어야 돼요. 그런데 모아놓고 나니까 그저 평범하고 무미건조하고 정체성이 없는 도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전통 양식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들은 오히려 도시 전체로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도시 경관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고유성과 독창성에 집착했던 모던 어바니즘, 그 도시의 경관은 평범하게 그지없는데 독창성보다는 양식과 조화를 추구한 전통 도시의 경관은 오히려 독특하고 고유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뉴어바니즘 같은 경우는 각 건축물이 독특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루고 있는 도시 전체가 독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독창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좀 내려놓고요, 건축 양식이라는 거의 의미와 가능성을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건축 양식이라는 건요, 용도와 형태, 정체성이 다 결합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모던 어바니즘 건축처럼 다 따로 놀아서 간판을 붙여놓고 십자가를 달아 놓아야지만 그제서야 교회인 줄 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식을 공유하는 건축물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점을 가진다. Good morning. Morning. Good morning. Oh, and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There was a news flash just then. An aircraft in trouble began shedding. Let this music calm you down. 트루만 쇼라는 조금 오래된 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짐 캐리가 나왔었고, 근데 요새 짐 캐리가 왜 뜸하네요? 어쨌든 왜 보여드렸을까요?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이 시사이드란 마을이 뉴 어바니스트들이 최초로 계획한 모델타운이기 때문입니다. 뉴 어바니즘을 시작한 안드레스 듀아니 그리고 엘리자베트 플레이트 자이버, 이름이 좀 길어요. 그 둘이 공동으로 계획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계획에는 지금 막 시작된 뉴 어바니즘의 지향점과 비전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뉴 어바니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마을의 공간 구조를 계획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건물의 양식을 미리 계획하게 됩니다. 양식을 결정한다는 게 건물 형태를 똑같이 통일시킨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건물의 용도나 위치, 크기, 중요성에 따라서 형태는 다 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양식을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지붕의 형태, 평지붕이냐 합각지붕이냐 아니면 경사각도는 어느 정도냐, 현관과 창문의 형태나 위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재질과 색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건물의 앞마당, 그리고 전면도로하고 광장하고 건물이 만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마을에 가장 적합한 건축 양식을 찾아내고 이거를 건축물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의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를 담은 이런 코드북을 발간하게 돼요. 이 코드북은 시사이드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상황을 8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 상황별로 건축물이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양식적인 지침을 정합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마을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 기능성을 위한 것이죠. 코드북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 마을의 모습입니다. 건축물은 결국 주인도 다르고 설계가도 다르고 지어진 시기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을의 건축물들을 하나의 가족처럼 묶어놓는 그 무언가가 느껴지죠. 그게 바로 건축 양식이라는 겁니다. 설계자는 달라도 양식은 통일시킨 결과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인 장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의 배경으로까지 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모던 어바니즘과 뉴 어바니즘의 결과물이 어떤 대조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어바니즘 같은 경우는 표준적인 산업 재료를 통해서 독창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 결과로 표준적이면서도 별다른 구분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도시 경관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뉴 어바니즘은 어떻습니까? 개별 건축물 차원에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독특하고 고유한 결과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글쎄요, 단순하게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렇게 평가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살아갈 그런 삶터를 찾아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중구난방 가지각색 여러 건축물들이 들어찬 그런 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서로 간의 경관의 조화가 있는, 바로 이것이 뉴 어바니즘이 추구하는 건축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뉴 어바니즘이 추구하는 건축의 모형입니다. 전통적인 건축과 같이 양식과 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현대 건축에서도 가능한 한 재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모든 설계가 다 각자 다른 양식, 다른 유형이기를 추구하는 그런 모던 어바니즘의 건축 모형과는 큰 차이를 두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단지 차원의 구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린 근린 주거론을 잘 알고 있죠. 주거지를 보행권 단위로 구분해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그런 동네 단위로 도시를 계획하자. 이런 관점이죠. 모던 어바니즘이라고 해서 근린 개념을 무시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고층의 수직의 건물, 간선, 고속교통 이런 현대적인 도시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근린이나 보행권역, 커뮤니티, 거점 이런 어떤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뉴어바니즘에서는 다시금 이전 시대의 전통적인 마을 구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고속교통에 의존하지 않고 보행으로 이렇게 생활권을 형성하던 시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교회, 마을광장,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이 배치되던 그런 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마을 구조, 전통적인 근린주거 형태를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보행권역이라는 전통적인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시 현대 도시에 있어서 교통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근린주거 모형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교회나 초등학교, 마을회당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중심이 되던 마을 구조에서 이제는 대중교통 정거장, 대중교통 거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근린주거의 모형을 제안한 거죠. 대중교통 거점이 마을의 중심이 된다. BRT, 지하철, 기차, 트램 이런 교통노선이 마을과 만나는 곳, 그곳이 새로운 중심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도시를 관찰해봐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남, 잠실 이런 지역들 다 근린주거론을 이렇게 철저하게 적용해서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가운데에 초등학교를 꼭 집어넣고 큰 블록 형태로 계획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전형적인 근린주거 패턴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날 강남대로 주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블록의 중심부 이런 초등학교나 교회 중심으로 만나고 활동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강남역을 딱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뉴욕제과 앞에서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뉴욕제과 이제 없어졌나요? 제가 옛날 사람이 되고 이제 지방 살다 보니까 아무튼 과거에는 강남에서 3시에 보자 하고 그냥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3시에 딱 가보면 친구가 알아서 그냥 뉴욕제과 앞에 서 있어. 왜냐하면 이 지하철에 올라와서 제일 처음 보이는 건물이 뉴욕제가거든요. 결국 대중교통과 그 근린이 만나는 요 모퉁이, 그런 어떤 결절점에서 사실은 모든 생활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어바니즘은 이렇게 대중교통과 마을이 만나는 곳을 새로운 커뮤니티 거점으로 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모형을 내세운 거죠. 이렇게 뉴어바니즘에서는 전통적인 근린주거의 중요성은 그대로 가져오지만 대중교통 거점을 새로운 중심부로 두는 그런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근린 배치 방식을 우리는 이미 TOD라고 부르고 있죠.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에서 대중교통 거점을 복합시설로 만들고 그것을 새로운 도시의 중심부로 형성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들, 이미 뉴어바니즘의 스타일이 현대의 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도시 차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건축물 그리고 단지 차원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차원에서 뉴어바니즘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던 어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조닝입니다. 조닝. 모던 어바니즘은요, 도시를 기계로 보았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도시는 마치 기계와 같이 여러 부품을 조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만들려면 먼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미리 규격대로 잘 만들어져서 생산된 부품이 있어야 돼요. 부품. 도시를 기계로 본다면 이 부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조닝인 겁니다. 조닝. 르꼬르비제가 강조했던 도시를 구성하는 4개의 용도이죠. 이렇게 미리 분명하게 규정된 부품과 같은 조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립해서 도시라는 전체 기능 체계를 만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모던 어바니즘의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계론적인 조닝 시스템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조닝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용도를 세분화해 놓습니다. 미리 부품을 정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분당이 되었든 세종시가 되었든 어디든 간에 도시를 만들게 되면 이 조닝들을 가져와서 그 지역 지도에 내려다 놓고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듈화된 부품을 현장으로 갖고 와서 조립해서 로봇을 떡 만드는 것,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기계론적인 도시 구성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의 상당수의 선진 도시들에서 쓰고 있는 조닝 방식에 대해서 역시 뉴어바니즘은 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반발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용도를 미리 정해주는 조닝 방식이야말로 현대 도시의 경관은 물론 효율까지도 사실은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봐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용도를 구분하고 분리해야 될 이유가 현대 도시에서는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대 초기 산업화 시기에는요, 공장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풀풀 나고 석탄을 마구마구 집어넣어서 기계가 돌아가고 막 스모크가 막 나오고, 당연히 이때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서로 띄어놓는 조닝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요, 그렇게 용도 간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섞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직주근접, 재택근무란 말이 흔히 쓰이고 있죠. 업무와 주거라는 용도는 이미 결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복합개발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 용도를 혼합해서 한 지역에 섞어서 개발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 개발의 주요한 방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조닝에서 정한 용도와 실제 사용 방식에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던 어바니즘에서 건축물은 양식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뭐 철골조로 커튼월 건물을 지으면 이게 때로는 아파트도 되고요. 업무 시설도 되고요. 뭐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쇼핑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를 정한다고 해도요. 도시의 경관의 차이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건물을 실제로 조닝에서 정한 용도로 쓰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알 게 뭡니까? 용도를 구분하는 조닝이라는 게 알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 뭐 이런 측면이 크다라는 것이죠. 용도를 구분하는 방식의 조닝의 또 다른 맹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건물 앞으로 나와 있는 노천 카페, 노천 레스토랑 이런 것들 여러분 자주 보시죠. 그 도시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경관입니다. 2010년경 분당의 정자동이라는 곳에 이런 노천 카페 거리가 최초로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법으로는 건축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게 건물 밖으로 차량을 내리고 또 보도를 일부 점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노천 카페는 생길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도를 규정하는 그런 조닝 방식은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이면서 그런 섬세한 용도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디테일한 장소를 만들고 매력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이런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어바니즘 같은 경우는요. 용도가 아닌 형태를 규정하는 그런 조닝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뉴어바니즘은 건물과 토지에 딱 정해진 용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세한 용도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흐르면서 도시를 만들어간다. 도시계획의 역할은 이런 용도를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런 미세한 용도들이 잘 나타나고 또 흘러가고 변화할 수 있도록 통로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노천 카페 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 거리가 이 보도가 사람들이 걷고 휴식하고 쇼핑하고 차도 한잔 마시는 그런 활성화된 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존의 용도 중심 조닝에서는 이걸 유도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죠. 그냥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태를 강조하는 조닝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와 세부적인 용도를 한번 가져와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 말입니다. 건물을 셋백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전면을 아케이드로 깎아서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행자 광장이 생기게 합니다. 대지 경계에서는 단절되지 않도록 화단 같은 낮은 패스를 놓고 이렇게 차양, 캐노피를 놓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건물에 어떤 용도가 들어가겠습니까? 자연히 뭐 노천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 보도하고 건물 1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보행 공간이 확장되고 활성화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첫째, 건물 셋백, 둘째, 전면 아케이드, 셋째, 캐노피 설치 이렇게 간단한 3개의 형태 규정만 하더라도 노천 카페나 레스토랑에 있는 활기 있는 보행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도 대신 형태를 규정하는 조닝, 과연 그런 것들이 적용 가능할까? 뉴어바니즘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스 듀아니가 이끄는 도시설계 회사 실제로 지금 미국 도시들과 많이 협약을 맺고요. 용도가 아닌 형태에 기반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새로운 조닝 방식을 이름하여 Form Based Code, 형태 중심 규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조닝과 같이 용도 중심의 규제가 아니고요. 형태 중심의 규제다라는 것이죠.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런 사례인데요. 보면은 도시의 각 구역별로 필요한 형태를 거리라든가 거리와 건물의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럼 기존의 용도 중심 조닝에서는 건축물의 형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의 그림처럼 뭐랄까 대략 큰 박스? 그런 형태로만 제시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규정을 집중시키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뉴어바니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용도는 자유롭게 두고 도시의 각 구역, 위치별로 필요한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세한 규정을 잡아준다. 이런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뉴어바니즘과 모던 어바니즘 사이의 차이가 이제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용되어 온 이런 현대적인 조닝 시스템, 그에 대한 과감한 대체 방안을 제시한 뉴어바니즘의 방향,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 지켜볼 일이겠죠.
뉴 어바니즘은요, 건축 차원에서는 튀는 독창성보다는 조화를 강조하는 어떤 건축의 유형론으로, 근린 차원에서는 대중교통 정거장을 새로운 거점, 새로운 마을 중심으로 하는 TOD 구조를,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는 용도보다는 형태를 강조하는 폼 베이스드 코드를 내세우면서 기존 도시와는 다른 차별적인 도시 형성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전의 패러다임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이 뉴어바니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뭔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뉴어바니즘이 우리나라의 도시에도 과연 잘 적용될 수 있을까? 한때 우리나라에도 뉴어바니즘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많이 주춤한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뉴어바니즘은 이 미국 도시의 여건을 배경으로 한 이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거리가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도시를 바꾸려고 만들어내는 패러다임인데 이게 물을 건너와서 우리나라의 도시에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들을 풀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얼바니즘이 사실은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도시계획 경향, 그 첫 번째 사례로 뉴어바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두 번째 편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편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